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 피가 거꾸로 솟는 사연인데요. 오늘도 두 개의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되니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사실은 요 근래 소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어서 멘탈이 많이 부서진 상태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쓰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이곳저곳 하소연을 하며 마음을 풀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 2명이 저를 배신하고 큰 상처를 주었지만 제 곁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으신 인생 선배님이 있으시다면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양어선을 탄 사람입니다. 빚을 갚고 돈을 벌기 위해서요.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잘나가는 대기업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었기에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제 자신조차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시간에 제 회사 선배가 저를 잠깐 부르더니 그러는 겁니다. 진우씨, 월급쟁이 생활 지겹지 않아? 난 지겹다 솔직히. 맨날 상사한테 까이는 것도 싫고. 특히 이 부장 저 자식은 나를 지 쫄다고 마냥 커피 타와라 뭐야라 막대하는데 자존감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나는 이번 달 내로 사표 내고 내 사업할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언제 그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저희 회사 하면 안정적이고 꽤 높은 연봉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나가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가족도 있으시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나가겠다는 거야. 내 미래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기 있다간 월급쟁이 하다가 아마 회사 압박에 못 이겨서 명예퇴직이나 하겠지. 차라리 돈이나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한테 못다한 거 해주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진우 씨도 나랑 같이 나가지 않을래? 그때 저는 아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0대에 창창했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는 힘들고 고되지만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고 여길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힘겹게 들어온 직장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2년 먼저 들어온 입사 선배가 그렇게 말을 하니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로 그 선배가 사표를 던지고 나갈 때까지도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설마 그런 선택을 할까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진짜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보너스도 거부한 채 회사를 나갔고 저는 한 번 더 놀랐죠. 저는 후에도 선배의 행방이 참 궁금했습니다. 정말 성공해서 원하던 꿈을 이루실지 아닐지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 선배가 사업하다 크게 말아먹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댔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레 선배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선배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올해 떠오르는 신생 기업과 함께 선배의 이름이 동시에 흘러나오는데 그때의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나는 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는 회사 생활에 무척 지쳐 있었거든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저를 치고 위로 향하고 있었고 반대로 윗사람들은 실적을 가지고 깎아내리기 바빴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힘든 20대 후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져 곧 30이 코앞인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배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진우씨 뭐해? 별일 없으면 우리 회사 한번 들으라고. 놀러와서 구경해. 네? 그래도 돼요? 저야 감사하죠. 저는 선배의 연락이 반가웠고 자그마한 선물을 사들고 선배의 사무실에 놀러갔어요.
뉴스에까지 나왔으니 뭐 말할 것도 없었죠. 회사 내부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어느새 사장님으로서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는 선배를 보자니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연스레 나도 이 선배처럼 그때 내가 선배를 따라 나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거기다 선배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나도 많이 힘들었지. 홀로 서기 하려니 왜 안 힘들었겠어. 날 막아주는 든든한 회사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사람 일이 신기하더라고.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어. 내 가족 먹여 살려야겠다 생각하니까 며칠을 잠 안 자고도 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돈은 따라붙더라고. 참, 나도 내 회사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되돌아보면 신기해. 그러게요, 선배. 진짜 대단하세요. 전 뉴스에서 선배 이름하고 얼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밥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밥알을 내뿜었다니까요. 너무 놀라서요. 하여튼 대단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그 선배가 부러웠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들에 이젠 사모님이 된 와이프까지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 데 비해 모든 것을 갖춘 느낌이었죠. 그러던 중 제안을 받은 것이었어요. 선배가 먼저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배워 저만의 회사를 해보라고 창업을 권한 것이죠. 보통의 경우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선배는 반대로 직원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막지 않고 외려 격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야기를 했더니 제 처지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저야 좋죠. 네, 저 일해보고 싶어요. 저는 단숨에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을 배워 사업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제가 뛰어든 분야는 게임 분야였는데요. 개발자였던 제게 익숙한 사업시장이기도 했고 워낙에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아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기에 선택한 시장이었어요. 선배도 이 분야에 이미 몇몇 의 인맥을 가지고 있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마음껏 불러. 이제는 나도 자네를 형과 아우 같은 사이라고 생각할게. 사업은 처음엔 삐그덕했지만 점차 조금씩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늘어가는 매출액과 직원들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제 집사람 와이프도 만나게 되었죠. 사업이 잘 풀리다 보니 여러 군데서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나이도 들었겠다, 얼른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바심에 여러 선자리들을 한꺼번에 수락해 만나고 있었는데 그중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참했습니다. 조건은 보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건 어차피 남자인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세연씨, 괜찮으면 우리 결혼할래요? 나는 우리가 결혼 짝으로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만 와요. 나는 세연씨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며 뭐며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사실 진우씨에 비하면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안 수준도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진우씨 어머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할까요? 난 벌써부터 시집살이가 걱정돼요. 에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평범한 교사분들이시고 저희 누나도 그래요. 전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지금이야 잘 풀리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일단 세연씨 집안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니 일단 결혼부터 하고 우리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아내는 조그마한 옷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 아내의 단골분들이 많았습니다. 전 아내의 그 점이 참 좋았죠. 돈은 부족해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점이 저와 닮아있어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아내는 저희 어머니 친구의 조카분이었는데 친구분이 어머니께 하도 아내 칭찬을 많이 해서 어머니 역시 아내를 이미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내 집안에 돈이 없었거든요. 장인어른이 도박에 빠져서 집 한 채를 이미 날려드셨고 장모님이 그로 인해 마음고생이 아주 심해 우울증에 걸리실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아내 역시 장인어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라야 했고요.
저는 그런 아내가 가엾고 안쓰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측은지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때 전 아내가 평생을 저와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결혼한다면 행복한 인생만 살게 해주고 싶었고 묘하게 그늘져 있는 표정도 완전히 바꾸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결혼 비용을 한 푼도 들고 오지 못해 결혼을 못하겠다는 아내를 억지로 설득해서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처음에 이런 저를 보고 너무 고맙다고 저를 최고의 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인사를 갈 때에도 거의 임금님 밥상을 준비해 맞아주신 것도 모자라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내가 이런 삶이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참하고 바르네요. 어쩜 아들을 이리 잘 키워놓으셨어요? 아유, 가찬이십니다. 저희야말로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 딸이라고 생각하며 잘 대해줄게요. 상견례 자리는 훈훈했습니다. 상견례가 마치고 저희 부모님조차 제가 장모님을 잘 얻은 것 같다며 좋아하실 정도였고요. 결혼 후 장모님은 저희 신혼집 근처에 사시며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것은 아내가 자기는 엄마 옆에 살아야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며 나중에 장모님이 아기를 봐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손주라면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 잘해드렸습니다. 좋아하시는 것들이라면 돈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다 드리곤 했죠. 과일이며 옷이며 가방이며 뭐든지요. 아유, 내가 정말 복이 많네, 많아.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딸이 이런 사위 얻어올 줄 어디 생각이나 했겠는가? 아유, 정말 고맙네. 자네 내가 우리 아들처럼 잘해줄게. 물론 자네 어머니도 자네 열심히 마음 다해 키우셨겠지만은 나를 제2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게. 알겠지? 그나저나 자네 저번에 이 김치 좋아하길래 좀 담가봤어. 조금 이따 갖고 가.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아무래도 김치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아유, 씩씩한 거 봐. 내가 요즘 아주 사위 자랑에 침 마를 날이 없다니까. 동네 사람들도 요즘 다들 나 부러워한다고. 우리 둘째 사이가 자네 반에 반만 닮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장모님은 제가 뭔가를 해드릴 때마다 유독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며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해하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요. 아내도 제게 잘해줘서 고맙다며 번번이 말하곤 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한 것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발단은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아기도 낳고 해야 하니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나 매일 아침 나가서 일하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만둘래. 어? 지금 하고 있는 일 좋다고 하지 않았어? 보람도 느낀다며. 그건 결혼 전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지. 진상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옷 사이즈가 어쩐다 저쩐다. 듣기도 싫어. 아무튼 난 그만둘래. 오빠가 생계는 책임져 줄 거지? 그러긴 할 건데. 뭐야 그 반응은? 설마 내가 계속 일하길 바라는 거야? 그 구석진 옷가게에서 개고생하면서? 나 우리 집에서 나름 곱게 자란 사람이야. 아내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결혼 전에 아기를 낳기 전까진 분명히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게 전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아내의 수입이 딱히 많지도 않았고 일하는 게 내심 힘들었나 보다 싶어 알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짜증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는 얼른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데 제가 노력을 해주지 않는다며 화를 냈죠. 저는 제 회사 직원들도 챙겨야 하고 가끔은 일하느라 힘들고 지친 날도 있었는데 아내는 매일마다 일찍 들어오라고 성화를 부려댔습니다. 그에 저도 사람이니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 크게 부부싸움으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노력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미팅이 3개는 잡혔는데 당신이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미팅 취소하고 주말 근무도 뺐다고. 도대체 뭘 어떻게 더 노력하라는 거야? 당신, 나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 당신 나한테 마음 식은 건데 뭔데?
나는 정말 섭섭하고 서운해. 연애할 때만 해도 하늘에 별도 따다주겠다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변한 거야, 뭐야? 말해봐. 대답해보라고. 나 말고 딴 여자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아니, 내가 뭘 변했다는 거야. 난 똑같아. 자기한테 더 잘해주면 잘해줬지 못해주는 거 없다고. 하다못해 장모님한테까지 잘하잖아. 저번에 당신이 장모님 명품백 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백도 사드리고 건강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아니,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던 건데. 저는 그때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아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제 카드를 주고 마음껏 쓰라고 했더니 백화점 명품관 쇼핑을 하며 한 달에 1,000만 원을 쓸 때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 아무 말 없이 넘어갔어요. 장모님까지 제 부모처럼 챙겨드렸으니까요. 저는 제 부모님에게도 큰 선물을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해드린다고 해도 워낙에 검소하게 살아오셔서 물건에 큰돈 쓰기 싫다며 거절하실 분들이니까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제 부모님을 챙겼냐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어요. 명절날 가서 얼굴 비치는 거 말고는 저희 부모님 생신날도 툴툴대면서 가곤 했으니까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저도 슬슬 아내의 그런 행동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명절날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저희 누나도 시누이 노릇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배려했으니까요. 아내가 전을 튀기려 하면 기름 튄다고 누나는 자기가 직접 도맡아 했습니다. 제사 준비 역시 아내가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니 그랬고요. 괜히 시키기 싫어. 못된 시누이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이 많은 음식 준비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해. 아내가 오늘은 몸에 열이 난다고 하니까 도저히 오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 아프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난 괜찮으니까 부부싸움 하지 마. 누나는 기분 나쁠 상황에서도 사람 좋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전 아내가 저희 가족들의 배려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고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싸움이 점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당신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만 정작 당신은 우리 집안에 신경도 쓰지 않고 하다못해 내가 아프다고 해도 약 하나 대신 안 타주는 사람이잖아. 나도 섭섭해. 뭐?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건데? 난 시집살이 같은 거 하기 싫어.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난 당신만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나는 며느리 노릇 같은 거 하기 싫고 그냥 당신이랑만 사는 거야. 막말로 내가 왜 며느리 노릇까지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뭐 해줬다고. 그리고 난 당신 최대한으로 챙겨줬어. 내가 어제 밥까지 차려줬잖아. 그럼 됐지. 당신 말 참 서운하게 한다. 그럼 나는 뭐 장모님한테 무슨 이유로 잘해주는데? 그리고 밥? 당신 늘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했잖아. 나 집에서 밥 먹은 적도 몇 번 없었어. 알아? 얘기가 왜 그리로 흘러가? 나는 지금 당신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알던 당신이 아니라고. 아내는 정말 철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자기 입장과 감정밖에 생각 못하는 어린아이 같았죠. 그저 제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졌다느니 사랑이 식었다느니 그런 말들만 내뱉었습니다. 당신한테 솔직히 실망이다. 나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날 인간으로서 배려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만 그랬던 것 같네. 나만 호구된 것 같아. 나야말로 어이없어. 내가 할 소리 왜 당신이 하는 건데? 아내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럼 이혼을 하겠다는 극단적인 말과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할 순 있어도 이혼 얘기를 꺼내거나 갑자기 짐을 싸 나가버리는 건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저희 사이가 이상한 방향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방식으로 아내에게 져주게 된 것이죠. 아내는 친정집으로 간 이후 며칠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직접 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연락 없이 친정에 가 있더니 이혼하자는 말만 뚝 전해오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시위가 계속되니 저는 아내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자기를 더 사랑해주지 않을 거면 지금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이란 단어를 함부로 담는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아내를 달래서 일단은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장모님도 옆에서 거드셨는데요. 우리 애가 조금 토라졌나 봐. 원래 여자들은 남편한테 그럴 수 있어. 좀 섭섭한 게 있어도 자네가 넘어가주게. 내가 부탁할게. 우리 애가 철이 좀 늦게 드나 봐. 아휴, 내가 죄스럽네. 죄스러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장모님 얼굴을 봐서라도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집에 돌아와선 한마디 말도 없이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냉전이 며칠 지속되고 제가 참다 못해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그때서야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자기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러는 건데 내가 요즘 집에 있으니까 괜히 울적해서 짜증만 늘었나 봐.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자기 식구들도 내 식구처럼 잘 챙길게.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사과했습니다. 제 식구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어찌됐든 전 의부증 비슷한 모습으로 저에게 집착하는 아내의 모습이 조금 짠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무엇보다 아내는 그 사건 이후 정말로 조금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살갑게 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싹싹한 며느리 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지내면 돼. 우린 신경 쓰지 마라. 부모님은 변한 아내의 모습을 어색해 하시면서도 막상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아내를 마음 깊이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서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부부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아이도 들어섰고요. 다행이었죠. 근데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난 후 이때부터 또다시 자신의 감정에 기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는 울다가도 웃고 짜증을 내다가도 행복해했습니다. 하루에 12분씩 기분이 바뀌는데 옆에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도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히스테릭해졌는지 전문가에게 정신분석이라도 요청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애를 돌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도우미 아줌마를 구해달라길래 큰돈을 써서 구해줬더니 다음날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장모님께서 허리 수술을 크게 하셔서 아이를 봐줄 여력이 안 되셨거든요. 여보, 생각해봤는데 우리 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너무 찝찝해. 그냥 내가 키울래. 그리고 자기가 고용해준 아줌마 냄새도 나고 좀 사람이 별로야. 알겠어, 자기야. 자기가 힘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분명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다음 날 여보, 나 애 우는 것만 봐도 짜증나고 웃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우리 애지만 너무 지긋지긋해. 나 그냥 나만 보고 살래. 그럼 안 되는 거야? 나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다고. 요즘 미혼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걔네들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 나처럼 애 낳고 배불뚝이 아줌마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알아? 명품백 들고 다녀도 이미 처녀가 아니라는 거에서 뒤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여튼 아줌마 다시 고용해줘. 여보, 대신 우리는 소중한 아이를 얻었잖아.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그래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뭘 알아. 아무튼 나는 육아 못해. 싫다고. 혜견은 우리 엄마한테도 맡길 생각하지 마. 엄마 지금 허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알았어? 아내는 열변을 토하며 말했어요. 자신은 처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인기 많고 관심 받을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립다고요. 자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뜸 낳아버린 게 너무나도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갓난아기였던 우리 딸을 앞에 두고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책임감 없어 보였어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고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미 낳은 자식을 두고 온갖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제 주변 여자 직원들만 봐도 자기 자식이라면 이뻐 죽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만 남달랐으니까요. 저는 점점 아내에게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것을 눈치채고선 더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장모님까지 가세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일, 갖고 싶은 물건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뭐든 가지려 했습니다. 친한 친구 누가 갖고 있다, 나만 없으니 쪽팔린다, 남편 없는 여자 같다, 이런 말들로 저를 건드리면서요. 근데 나중에 두고 보면 아내의 말이 다 사실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물건을 갖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들이었고 어느 날 제게 그걸 들키게 된 거죠. 현관문 앞에 딱 섰을 때 아내의 전화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아주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었죠. 평소에도 아내 목소리는 상당히 큰 편이라 종종 들릴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관 가까이 있는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지 다 들리더군요. 아니, 내가 우리 남편한테 거짓말 좀 했지. 너가 그 가방 가지고 있다고 나도 꼭 가져야 한다고 졸랐어. 그래서 오늘 가서 사왔잖아. 거짓말 안 걸렸냐고? 걸리긴 왜 걸려? 걔는 아무것도 몰라. 내 남편 완전 헛똑똑이라니까. 야, 아무튼 남편 올 때 됐으니까 끊는다. 저는 그 당시 잘 되던 사업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건 한순간이지만 잃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고 투자금이 회수되자 사업이 빠르게 기울어져가는 행세에 나가는 지출이 무척 큰 부담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내의 통화 내용과 함께 사들여온 쇼핑백과 영수증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운 겁니다. 솔직한 말로 너무 화가 났죠. 거기다 아내는 자기 자식에게조차 관심이 없는 건지 엄마들끼리의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정보를 얻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 흔한 교육도 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보, 이럴 수 있어? 지금 당신이 사치한 돈이 얼마나인지 알아? 자그마치 500만 원이야. 한 달에 500씩 펑펑 옷값으로 쓰고 다니면 도대체 내가 돈 번 게 뭐가 돼? 거기다 거짓말까지나 하고 나 통화 내용 다 들었어. 남편 뒷담화하면 좋아? 아니 나는 심지어 우리 애 교육비를 쓴 건 하나도 없지. 당신이 아무리 우리 딸한테 애착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저는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며 쌓인 걸 다 풀어내었죠. 근데 아내는 더 하더라고요. 뭐? 보자 하니까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사치한다고? 기막혀라. 누가 사치를 해 사치라길. 당신 지금 나 얕보는 거지? 내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오고 거기다 집에서 애나 낳고 사는 여자라고 그런 거라고 업신여기는 거지? 난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우리 엄마한테 말할 거라고. 기다려. 그러더니 아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에게요. 엄마, 나 너무 서러워. 그 사람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무시하고 구박하는데 돈 갖다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쪼잔스러운지 몰라. 나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을래. 죽는 게 낫겠어. 남편도 애도 다 꼴도 보기 싫다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장모님은 저희 집으로 친히 납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요즘 사업 잘 안 돼가고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사람이 예민하다고 해도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누라 기죽이는 법이 어딨단 말인가? 내 딸 내가 애지중지 품 안에 넣고 키운 자식이야. 자네같이 망해가는 사업가한테 보내려고 키운 딸 아니라고. 내가 앞으로 두고 볼 테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우리 애한테 눈치 줬다간 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겠나? 저는 이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내 사업이 망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제 사업이 점점 더 기울어져 이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자 아내도 장모님도 저를 인간 이하로 대접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어 죄송하다며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디찬 반응과 아내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죠. 작은 집으로 옮겨간 후 아내는 짜증이 더 빈번해졌고 우리 딸은 엄마의 짜증 속에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너무 미안해 딸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저희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저의 중마고우였던 친구가 저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중마고우 친구는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무척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옆집에 사는 친구였는데 부모님들끼리 친하다 보니 어느새 학교도 학원도 같이 다니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 친구라 그런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보다 그 친구를 향한 마음도 더 애틋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와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가장 큰 축의금을 해줄 만큼 저에게 잘해주는 친구이기도 했고요. 너 요즘 사업 안 돼서 힘들다며? 내가 위로주라도 한 잔 사줄게. 술 먹자. 그래 창기야, 고맙다. 친구는 제게 위로주를 사주겠다고 했고 저는 단둘이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저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만큼 각별하고 애틋한 친구였거든요. 사람을 원체 잘 믿지 못하는 저였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만큼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서울로 올라온 날 갑자기 아내가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더니 자기도 같이 만나자는 겁니다. 당신까지 굳이? 나 혼자 만나도 되는데. 나도 당신 친구 궁금해. 당신이 중마고우라고 하도 말해서 만나보고 싶었단 말이야. 못 본 지도 오래됐고. 나도 오랜만에 외출하고 싶으니까 같이 나갈래. 그래, 그럼 알겠어.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기 애매해 친구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친구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대게집으로 향했는데 친구는 아내를 보자마자 칭찬 세례부터 했습니다. 이 친구 특징이 원래 사람 처음 만나면 어색한 분위기를 풀 겸 기분 좋게 칭찬해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내의 반응이 참 묘했습니다. 친구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눈치였달까요? 말은 들었는데 진짜 미인이시네요. 멀리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몇 년이 흐르는데도 미모는 여전하세요. 무슨 그런 말을. 그래봤자 애엄마인걸요. 창기씨도 잘생기셨어요. 그나저나 창기씨는 결혼 안 하세요? 집에서 결혼 안팎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아직 인연이 안 온 건지 딱히 많은 여성분이 없네요. 창기씨 같은 분이면 분명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제가 봐도 멋지신데 창기씨 주변 여자분들이 보는 눈이 없나 보다. 아마 제가 이이보다 창기씨를 먼저 만났다면 확 낚아채갔을걸요? 술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걸까요? 아내의 발언 수위는 아슬아슬했습니다. 자꾸 저를 만나기 전 제 친구를 먼저 만났더라면 자기가 먼저 대시를 해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이런 말이 나오니 친구도 부담스러웠는지 제 눈치를 살피고 저도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차에 타 집으로 가는 길에 아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 아내는 별 뜻 없이 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아내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시 처녀 시절이 그립다며 하다못해 단골 카페 사장이 남자라면 남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어딘지 수위가 아슬아슬한 대화를 하곤 했어요. 중마고우인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도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가뜩이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착잡한데 심사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내는 외려 제가 을처증이라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 친구도 못 믿는 거야? 창기 씨랑 당신 엄청 친하다며.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면 믿고 의지하는 사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됐어. 정말 쫑생이 같아가지고. 그거 을처증이야. 결혼한 남자들 중에 을처증 걸리는 사람 있다고 하더니 당신 설마. 난 다른 건 몰라도 을처증 있는 남자는 싫어.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해? 아내가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저는 부부싸움을 만들기 싫어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이 그 정도로 결백하다는데 안 믿어주기도 그랬거든요. 물론 아내는 그 이후로도 제 중마고우 친구만 만나면 묘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을 때쯤에야 그만두었고요. 저는 이때만 해도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인생의 커다란 사건의 단초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를 조금 단속해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아예 망하고 만 것이었네요.
아내는 제가 망하고 난 후부터 아예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네요. 자신의 처지가 저 때문에 망가진 거라며 저를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명절날은 대놓고 제게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네, 이 정도면 원양어선이라도 타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은 언제까지 저런 쥐구멍만한 집에 살게 할 건가? 응? 엄마, 말해 뭐해. 내가 눈치 안 주는 줄 알아? 이는 아직 착각 속에 빠져 살아. 아직도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안다고. 회사 일으키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나? 가서 노가다나 뛰어다녀. 아유, 그만들 하세요. 형부가 너무 가엾다. 하다못해 나중엔 처제가 말릴 정도로 아내와 장모님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이 받은 건 싹 다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제가 잘 나갔던 시절 장모님에게 드렸던 선물만 생각해도 억대일 텐데 그것들은 전부 없었던 일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자네 만나지만 않았으면 내 인생도 우리 딸 인생도 활짝 피었을 텐데 내가 대체 말년에 이게 뭔 일인가 싶다니까. 요즘은 하늘 보고 원망이라도 쏟아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며 혀를 차시더군요. 그때는 너무 서러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도 모르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슬슬 그제야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아내와 장모님 이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한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다만 걸리는 건 우리 딸이었죠. 법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먼저 가게 되어 있으니 혹시나 이혼을 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참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해서 장모님에게 떵떵거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한 소리 하고 싶었죠. 근데 참 세상 일이 사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려 하면 할수록 손에 쥐고 있는 건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어요. 일은 점점 더 안 풀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쯤 제가 믿었던 대기업 회사 선배 있죠. 그 선배의 친구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저는 쫄딱 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나앉은 형편이 된 겁니다. 아내는 지하 단칸방으로 가게 생겼다며 엉엉 울었고 역시나 저를 탓했습니다. 당신이랑은 갈라설 거야. 당신이랑은 절대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같이 살아서 뭐해? 그래, 갈라서라, 갈라서. 잘 생각했어, 우리 딸. 내가 매일 저 생각한다고 김치 담그고 도시락 싸가지고 회사 갖다주고 온갖 난리를 다 쳤더만. 아유, 처음부터 사업할 그릇이 안 되는 놈한테 내가 괜히 너를 시집 보냈다.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 딸. 엄마가 애초에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유, 엄마 탓이야. 장모님과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순순히 딸을 예정이었답니다. 딸이 아니었다면요. 그 순간 제 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딸은 엄마와 아빠가 헤어져 사는 게 싫다며 하루 종일 울며 불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모님조차 그 모습을 보니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아내를 설득하더군요. 아내도 딸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식에게 딱히 큰 관심은 없던 사람이었지만 딸이 워낙에 울고 보채니 단칼에 져버릴 순 없었나 봐요. 그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자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했죠. 그게 바로 원양어선이었답니다. 마음먹기가 어려웠지 알아보니 금방 떠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주변에서도 다들 말렸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양어선 타는 건 아니라고,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원양어선이라도 타서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으로 우리 딸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사정을 딱히 여겨 배를 탄다고 했을 땐 누나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이미 매형이 크게 돈 벌고 사고치는 바람에 저희 집도 사정이 어려웠어요. 여의치 않은 집에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배를 탔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떠돌았습니다. 배 위에서 생활하는 건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괜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었죠. 특히 배멀미가 심한 저로선 초반 이 생활에 적응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날엔 정말 딸 사진만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티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바로 아내와 중마고우 친구,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었어요. 제가 원형어선을 타러 간다고 하니 아내가 떠나기 전 제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동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며 우리 딸과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요. 아내도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다며 많이 울고 슬퍼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여겼어요. 아내가 오열을 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그저 몸 건강히 있으라는 말을 전달하는데 그동안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의 모습과는 무척 상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함께 눈물이 났어요. 다녀올 테니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알겠지? 응, 여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당신만 기다리고 있을게. 아내가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건 결혼 후 정말 100만 년 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의 입에서 나온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간 아내가 저질렀던 과오를 모두 용서해 주었네요. 그리고 제가 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배웅을 했던 중마고우 친구, 저를 꽉 안아주며 잘 버티라고 저 대신에 딸을 챙겨주겠노라고 한 믿음직스러운 친구, 힘들 땐 그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딸, 아내, 중마고우 친구, 이 세 사람의 얼굴을 그리다 보면 망망대해 같은 바다도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만은 않았고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배를 타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끔찍했다면 끔찍한 생활이었지만 막상 항구 땅에 발을 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가벼웠고 얼른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특히 배 위에서 그토록 그리고 그렸던 우리 딸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었죠. 아내와 중마고우 친구 우리 딸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대차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힘있게 외쳤지만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아이는 저라는 게 믿기지 않는지 더듬더듬 말을 잇지 못하다 아빠하고 말하며 제 품에 안겨오더라고요. 딸아이는 3년 만에 훌쩍 자라 있었고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 말도 제법 또랑또랑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참 알 수가 없죠.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찰나 딸아이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드디어 왔네. 그러면 나 이제 아빠 2명 생긴 거다. 그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2명이라니? 나 아빠 2명이야. 엄마가 말하지 말랬는데 이제 아빠 왔으니까 말해도 되겠지? 이거 좋은 거지? 전 오랜 기간 멍해 있었습니다. 순간 직감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꽂히기 전까지는요. 저는 딸아이를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풀고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불고기거리 사가지고 오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오기 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내의 서랍장을 뒤졌어요. 아내가 가끔씩 일기를 쓰곤 했는데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분명 제 직감이 들어맞았을 테니까요. 저는 정신없이 아내의 서랍장을 뒤져 하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붙어져 있는 충격적인 사진들까지 덤으로 얻었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창기 씨랑 영원히 살고 싶다. 딸을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을 한다. 차라리 남편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 죽어서 돌아오지 말길. 제발. 나와 창기 씨의 사랑이 영원하길. 덤으로 제 중마고우와 입술을 맞대고 있는 스티커 사진들을 발견했는데요. 다 늙어버린 사람들이 청춘들 마냥 저러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군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3년 동안 내가 죽길 바랬던 사람에게 도대체 나는 무엇을 꿈꾸고 바라고 있었던 건지 깊은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간신히 이성의 힘을 끌어모아 차분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오기 전 일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다. 아, 이런 미안. 아,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 아, 그래도 술 한잔 사야지. 오늘 저녁 너네 집으로 넘어갈게. 재수 씨랑 다 같이 회포 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친구야. 저는 친구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징그러웠고 회피하기 위해 간신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는 반가운 척 연기를 하더군요. 그날 다 같이 가진 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저 몰래 계속해서 은근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회장실에 갔다 오면 꼭 붙어있다 제가 나타나면 바퀴벌레처럼 후다닥 흩어졌죠. 저는 안 보는 척 다 녹음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떠나고 난 후 조용히 예전 제게 사업을 해보라고 권했던 저의 롤모델이었던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배, 할 말이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선배는 아무래도 자기 친구가 예상치 않게 뒤통수를 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들었다며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변호사부터 제일 좋은 변호사로 선임해줄게.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 친구놈 잘라주세요. 꼭. 그날 친구가 온 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친구놈이 선배네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친구놈을 선배에게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배를 탄 사이 그 인연이 다 회사에 임원으로 한 자리 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요란한 말솜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란한 말로 먼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 눈은 아니었어요. 제 말에 선배는 노했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선배의 도움을 받아 중마고운 놈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아내에게도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딸의 양육권도 뺏어올 거란 말과 함께 던지었고요. 아내는 말 그대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좋으나 싫으나 애가 있으면 같이 살아야지. 당신 아빠 맞아? 아내는 책임감이 없다며 저를 맹목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 그런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 떨어질 돈 때문에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 제게 거짓으로 용서를 구한 것처럼 지금 역시 아이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죠. 저는 뼛속까지 더럽고 추악한 이 여자와 단 1분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딸을 이런 공간 속에 놓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를 뒤로 한 채 딸을 안아들고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저의 복수는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선배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그 친구놈은 개망신을 당하며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고 아내 역시 딸을 빼앗겼으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인데 딸은 제가 없던 3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키워졌더라고요. 받아야 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채 말입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네요. 딸의 입에서 더듬더듬 그간 어찌 살아왔는지 듣는데 그 해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답니다. 이후 아내는 형벌감이었지만 워낙에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쳐버린지라 무거운 벌까진 받지 못했어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고 대신 큰 위자료를 물게 되었죠. 아마도 저는 우리 딸이 크고 난 후 진짜 벌을 내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가 받아야 할 진짜 벌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딸도 크면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궁금할 테고 저는 솔직히 말해줄 생각입니다. 아마 딸도 기억하고 있겠죠. 가슴은 너무 아프지만 지금도 그 두 년놈들만 생각하면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오늘도 부처의 마음으로 참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것들은 인과응보로 똑같이 당할 거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면서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아들과 남편과 사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 중인데 평소에 손님이 붐비지 않을 때 유튜브로 사연 듣는 걸 즐겨해요. 하도 들으니 남편도 궁금하다고 옆에서 자기도 일하며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 너무 웃긴 사연이 생겨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제보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말했더니 다들 배꼽 잡고 웃길래 자신감이 생겼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 아쉬우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만 셋이고 귀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아주 크게 하셔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고 관광객들에게도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식당은 갈비를 파는 곳이었는데 덕분에 고기도 질리지 않게 먹었고 그 고기들은 죄다 우리 집 가족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디 같이 여행을 가면 거기서 우리 가족들을 보고 씨름 선수냐고 묻기도 하고 운동 선수냐는 질문은 안 들어본 가족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운동 선수냐는 질문은 귀엽고 듣기 좋기라도 하지 첫째 오빠는 유독 덩치가 큰데 조폭인 줄 오해를 아주 많이 받고 살아요. 아버지와 첫째 오빠는 똑같이 생겼는데 둘 다 인상도 험악해서 덕분에 식당을 운영하며 한 번도 시비가 걸리거나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려도 금세 조용해지고 편안하게 가게를 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몸집은 작은데 성격이 장난 아니셔서 우리 집에서 제일 불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갈비 덕분에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몸집이 오람했는데 게다가 위에 오빠만 셋이니까 성격도 괄괄하고 드셌어요. 우리 집이 겉모습은 다 씨름 선수여도 나름 의리는 제대로 있는 집이라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 다 구해주고 다녔는데 그건 저도 똑같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때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던 친구가 있어서 제가 가서 똑같이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여자만 봐줄 줄 아냐고 저에게 발차기를 날렸는데 저도 당하지 않고 똑같이 때리다 둘 다 코피가 나고 부모님도 학교로 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서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쫓아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그런 저를 모르고 괴롭혔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방이라 대부분 아는 아이고 제가 몸집이 어릴 때부터 크고 오람했고 또 위로 오빠가 셋이나 있으니 대부분은 저를 건들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위에 말했던 일화처럼 남자랑 싸워도 이겼던 저라서 다들 피했는데 그걸 모르던 전학생이 저를 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필 근데 중학생 때라 남자 여자 힘의 차이가 컸고 그 친구도 키가 커서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렇게 울며 집으로 들어갔더니 오빠들과 아버지가 난리가 나서 바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위협적으로 내 동생 다시 한번 건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더니 그 뒤론 저를 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뚱뚱하고 못생겼어도 주변에 저를 따르는 친구들은 많았는데 특히 여자아이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괴롭힘 당하면 가서 구해주고 저랑 친해지면 우리 가게로 데려와서 마음껏 갈비도 먹이고 겨울이 되면 오빠들이 썰매도 태워줬거든요. 남자가 많은 집이라 뒤끝도 없으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들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문제는 이성관계였어요. 학창시절에 제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로지 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땐 외로움이라는 걸 모르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으니 그들과 어울리며 놀았어요. 그러다 대학을 가고 심각함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이때 얘기도 하고 넘어가자면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자식이 저라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우셨어요. 산처럼 큰 덩치를 가진 아버지는 본인 자식이 무려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감격스럽다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소주 한 병이나 음료수를 뿌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명문대에 입학했을 것 같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들어간 거고 흔히 말하는 유명 명문대는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 3명은 대학에 간 사람이 둘째 오빠뿐인데 그 둘째 오빠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들어간 거라 제 대학 입학은 가족들에겐 의미가 컸습니다. 첫째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오고 바로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을 하고 있었고 둘째 오빠는 국립대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 잡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막내 오빠도 대학에 가지 않고 제대하고 아버지와 큰 오빠를 따라서 가게 일을 돕고 있었는데 우리 가게가 많이 큰 가게라 가능했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가게를 물려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큰 오빠와 막내 오빠는 가게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혼자 저를 서울에 보내는 게 걱정됐는지 가족들은 집을 구할 때부터 입학식에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저를 보러 왔어요. 덕분에 입학 초기에 저는 지방에 있는 유명 조폭딸이라는 헛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험악한 아버지와 큰오빠의 인상으로 부동산에 사기당하지 않고 자취방을 잘 구할 수 있어서 그건 다행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 학과가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입학식 때 오빠들하고 아버지가 누가 괴롭히면 당장 전화하라고 하도 많이 말해서 선배들은 저를 절대 건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우리 가족에게 저는 그저 막내였고 혼자 딸이었으니 오빠들과 부모님 눈에는 작아 보였나 봐요. 큰오빠는 그때 이미 결혼을 했었는데 새언니의 직업은 무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어렸던 저는 도대체 저렇게 천사 같고 선녀 같은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지 진심으로 의문이었어요. 청순의 대명사처럼 가녀리고 여린 언니는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고 본명인 성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선녀처럼 생긴 언니가 저보고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낯간지럽고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다행히 또 그렇게 호칭에 집착하는 편은 아니라 부모님도 너희가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오빠들만 있다가 새언니가 가족이 되니까 어찌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제 제일 친한 친구인 새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도움을 참 많이 줬어요. 대학 신입생이라고 지방에서 주말에 올라와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도 골라주고 문화생활도 많이 하라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습니다. 본인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시간을 내어 저와 놀아주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감명받아 새언니가 저와 놀 때는 아빠 카드를 주며 언니 옷도 몇 벌 사서 들려보내라고 하셨죠. 아버지 덕분에 새언니와 저는 주말에 명동과 강남을 돌아다니며 많이 놀았는데 언니가 제가 성인이 됐으니 남자친구를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동기들이나 선배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더니 언니가 동아리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아리를 들게 됐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 저는 통통한 편이라 댄스 동아리나 그런 곳은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다고 뉴스 토론 동아리나 독서 동아리도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언니는 운동 동아리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큰 덩치가 거기 들어가면 더 커질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들어간 곳이 우리 차 동아리였는데 차가 자동차가 아니고 먹는 차를 말하는 거였어요. 다도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언니는 제가 거기 들어갔다고 하니까 깔깔 웃으며 거기에 남자가 있을 것 같냐고 당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웃음에도 저는 억지를 부리며 다도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 오빠에게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이름은 김준성. 키는 오빠들보다 작았는데 제가 반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얼굴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우락부락하고 선이 굵었는데 준성 오빠는 하얗고 흔히 말하는 기생오라비처럼 생겼어요. 쌍꺼풀이 없던 우리 가족들과는 달리 얇은 쌍꺼풀도 있었고 무엇보다 말투가 너무 상냥했습니다. 못생기고 통통하던 몸 때문에 남자 선배들이나 동기들은 저를 되게 편하게 여기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었는데 준성 오빠는 달랐어요. 지방에서 자란 저는 우리 지역이 말투가 거센 편이라 서울 남자였던 준성 오빠의 말투는 너무 나긋나긋하고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배려하고 여자로 챙겨주던 오빠에게 마음을 뺏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너무 슬펐던 건 그때 오빠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쁘기로 유명한 언니였는데 무려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동아리 회장 언니는 성격도 활발하고 좋아서 동아리원들을 많이 챙겨줬는데 저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첫눈에 반했어도 저는 들이댈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천사 같은 언니와 사귀는 오빠를 그저 멀리서 좋아했었죠. 제가 이걸 새언니한테 말하니까 언니는 저한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대부분 대학생 커플은 금방 헤어지니까 때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언니의 조언을 받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짝사랑을 시작하니까 먹기도 싫고 저를 꾸미고 싶어져서 밥도 안 먹고 오로지 두유만 먹으며 다이어트를 하고 피부 관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보내준 용돈이 많아서 그걸로 과일과 채소, 두유만 먹으며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신입생 때라 동기들끼리 술자리도 많았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선후배 관계가 셌던 학과라 과 회식 참여가 필수였는데 앞서 말했듯 조폭같이 생긴 오빠들과 아빠 덕분에 빠져도 저에게 뭐라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가족들의 반응은 너무 웃겼는데 아버지는 제가 그러다 쓰러진다며 다이어트를 반대했습니다. 오빠들도 제가 뺄 살이 어딨냐고 했는데 저는 그런 반응을 뒤로하고 열심히 두유와 과일로 버텼어요. 마침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본가로 내려가서 식당 일을 자발적으로 가서 도왔습니다.
먹지는 않고 일만 하니까 나중엔 아버지가 식당 출입 금지를 했는데 저는 식당에 가지 못하니 근처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뛰었어요. 한여름이라 푹푹 찌는 더위에 저는 달리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나니 엄마가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며 살 빼지 말라고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들도 다이어트를 하다 죽게 생겼다며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고 했지만 저도 고집이 황소고집이거든요. 매일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가족들과 싸워가며 열심히 눈을 피해 먹지 않고 운동해서 결국 저는 객관적인 새언니의 반응에만 의존하며 살을 무려 20kg를 빼게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소리 지르며 다이어트를 반대한 엄마도 살을 뺀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버지와 오빠들도 저를 보고 막상 뺀 것을 보니 뺀 게 낫다며 백화점에 데려가서 가방과 옷을 사줬습니다. 새언니와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개강일에 맞춰 서울로 올라간 저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무려 제 첫사랑 오빠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빠는 언니가 동아리 회장이었으니 자기가 헤어지고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나갔는데 저도 애초에 다도가 목적이 아니었으니 바로 동아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오빠를 먼저 찾아갔는데 오빠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반응에 오히려 신이 났어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오빠, 저예요, 성희. 제가 많이 변했죠? 뭐? 성희라고? 아니, 성희 맞아? 왜 이렇게 예뻐졌어? 몰라보겠다. 방학 동안 살 많이 뺐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이별의 아픔에 빠졌던 오빠를 저는 열심히 따라다니며 위로했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사귄다는 소식을 새언니에게 알리자 언니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잡아 결혼하라고 했어요. 막내딸의 첫 연애를 알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오빠는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많이 궁금해했지만 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을 많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오빠가 보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마르고 하얗고 전형적인 서울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한 명도 아니고 문짝만한 오빠들까지 보면 누구라도 위압감이 들 수가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저는 오빠와 어떻게든 헤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저한테 통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며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오빠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오빠는 또 외동이라 형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항상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대학이 서울에 있었으니 서울을 돌아다니며 연애했던 기억은 너무나도 즐거운 기억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른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했지만 원래 다툼을 싫어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크게 싸운 적도 없습니다. 큰 소리 나는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성격인 남자친구는 사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심하고 약간은 예민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성격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평생을 산적 같은 사람들에게 쌓여있다 선비 같은 사람을 만나니 어땠겠어요? 그렇게 연애하다 남자친구는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저는 입대할 때 수료식은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첫인상이 되게 강렬했어요. 일단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낳은 사람답게 얼굴이 똑같았는데 매우 아름다우셨습니다. 우리 엄마와는 달리 곱고 세련된 머리 스타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게 드러나는 분이셨어요. 귀걸이, 브로치, 머리핀, 장갑, 스카프 등 할 수 있는 장식품은 다 하고 오셨는데 말투도 되게 고상하셨습니다. 특히 아직도 기억나는 건 가슴팍에 달려있던 화려한 꽃장식 브로치였어요. 어디서 구한 건지 궁금할 정도로 화려해서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 반가워요. 제가 서울 남자하고는 연애하고 있어도 서울 여자 어른을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런 말투여서 놀랐어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몰래 힐끔거렸는데 어머니는 자세가 시종일관 꼿꼿했고 표정은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다소 차가운 인상에 도도한 말투라 어색했지만 이게 서울 사람이구나 싶어서 오히려 신기했어요. 우리 엄마와는 반대라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대가 강원도라 되게 추웠는데 어머니는 그 추운 겨울에 코트를 입고 오셨을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추워 보여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목도리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옷에 어울리지 않다고 거절하셨죠. 그렇게 민망한 어머니와의 만남을 끝으로 저는 겨울방학 때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면회를 위해선 지방보다 서울에 사는 것이 훨씬 유리했고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분노하셨어요. 기생오라비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 아버지나 챙기라고 삐쳤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는 그런 제가 너무 귀엽다고 본인이 큰오빠와 자주 올라왔는데 제가 남자친구 도시락을 쌀 때도 언니는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큰오빠는 옆에서 걔가 뭐가 그리 좋냐고 힘도 못 쓸 것 같던데 저런 놈은 남편으로 쓸모가 없다고 해도 언니와 저는 무시하고 둘이 계란말이도 만들고 유부초밥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큰오빠는 운전해서 군부대에 내려주기도 했어요. 다 언니가 옆에서 재촉해서 그렇게 한 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떨결에 남자친구에게 부모님보다 큰오빠 부부를 더 먼저 보여주게 됐는데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큰오빠의 험악한 인상과 큰 덩치를 보고 주눅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씨름 선수 같은 오빠였는데 막내 동생 남자친구라니까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인상을 팍 쓰고 있어서 군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힐끔거리며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남자친구도 우리 오빠 덕분에 선임들의 괴롭힘이 크진 않았다네요. 차마 남자친구가 저에게 친오빠가 맞냐고 물어볼 때 사실 2명 더 있다고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입에 방울토마토를 넣어주며 빨리 제대하라고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동안 면회에 자주 갔었는데 혼자 갈 때도 있었고 큰오빠 부부와 갈 때도 있었습니다. 제대할 때가 되니까 그래도 자주 봤다고 큰오빠와 남자친구는 서로 형 동생하며 지내게 될 정도였어요. 큰오빠는 처음엔 제 남자친구가 허연 선비 같다고 싫어했는데 나중엔 오히려 거친 사람보단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다시 학생이 되고 저는 먼저 졸업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제가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길 원하셨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서울을 떠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 거기서 취업한다고 둘러대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처음엔 아쉬워했는데 이왕 대학도 졸업했으니 거기서 살라고 하며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남자친구와 연애를 지속했어요.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기간이 바로 저 때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도 졸업하고 취업해서 신입사원이 됐는데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느끼며 바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지금 우리가 어리지 않냐고 했지만 워낙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제 강한 주장에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오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남자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오빠 한 명만 보고도 놀랐던 사람인데 집에 그런 사람이 셋이나 더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남친을 두고 아버지와 오빠들은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 안 그래도 하얀 사람이 허옇게 질려서 바들바들 떨며 대답하는 것을 보고 엄마는 저에게 어디서 샌님을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착하니 봐달라고 제가 사정했더니 엄마는 남친이 돌아가고 저에게 바람 피우거나 어디서 사고를 칠 관상은 아니라고 합격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배포가 작아 보이는 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엄마 말대로 어디 가서 도박하거나 사기당할 그럴 깜냥은 보이지 않다며 희한한 이유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빠들도 만약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으면 오빠들에게 말하라고 하며 우리 집에선 다소 순조롭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됐어요. 저는 신이 난 채로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래도 군대 갔을 때 어머님을 뵈었던 경험이 있어서 많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집에는 처음 방문한 거였는데 남자친구의 집은 겉으론 평범한 서울의 아파트였는데 안에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거실에 있던 장식장이었는데 어머님은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의 찻잔과 그릇이 되게 많았고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강아지의 옷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머리핀도 2개나 달린 강아지는 노란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신발은 분홍색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남친을 맞이할 때만큼은 아니어도 어머님은 제가 온다고 나름 요리를 하셨는데 사실 맛은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먹었더니 좋아하는 눈치여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집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 여유 있는 것을 금방 눈치채시고 좋아하셨어요. 신혼집을 해줄 형편은 아니라고 하기에 제가 아버지가 결혼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했더니 또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인사도 끝나고 상견례는 서울에서 했는데 다행히 상견례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홀시어머니라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할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친이 워낙 좋으니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되게 겉으로는 교양 넘치는 분이라 저런 집이면 식구들이 드세지는 않을 거라고 설득했더니 엄마도 마지못해 인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남들 눈을 되게 많이 의식하시는 분이었는데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도 무조건 화려한 곳으로 하라고 제 웨딩드레스에도 친정엄마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형편이 안 좋으니 결혼식 비용도 우리 집에서 내줬는데 꽃장식 추가도 하고 조명도 추가하고 본인의 한복도 어찌나 화려한 것을 고르던지 참다 못한 친정엄마가 저에게 불만을 표할 정도였습니다. 오빠들 3명을 결혼시키며 이미 결혼식 경험이 많았던 엄마에게 시어머니의 저런 거칠애는 쓸데없는 거였죠. 그런 엄마를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어찌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복 고를 때가 절정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신부 엄마의 한복 색깔인 분홍색을 입겠다고 고집하며 심지어 머리에 옛날에 왕비들이 쓰던 왕관 아시나요? 그걸 쓰겠다고 해서 한복집 사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뜯어말리고 제발 그만하라고 해서 겨우 진정시켰지만 이 일로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좋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심지어 성형수술을 권하셨는데 저는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며 넘겼더니 진지한 시어머니의 눈빛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저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어째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결혼식에 진심이었어요. 신부인 저도 안 받는 피부 관리를 본인이 받았고 마사지까지 다니며 관리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혀를 내두르며 자기 엄마지만 어릴 때부터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자기 보톡스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와 가까워질 줄 알고 보톡스도 맞게 해주고 피부 관리와 전신 마사지까지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며 저에게도 잘해주셨는데 그때까진 말투가 되게 상냥해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점점 친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실체를 저는 결혼하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살지 말라고 가게를 하나 열어주셨는데 제가 카페에서 일했으니 큰 카페를 하나 열어주셨어요. 2층짜리였고 직원도 고용해서 꽤 크게 운영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카페에 나가면 활기도 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있으니 우리 카페에 종종 놀러 오셨는데 한 가지 꺼려졌던 점은 본인이 사장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돈은 됐다고 하며 친구가 사장이라 좋지 말하더라고요. 굳이 거기 가서 어머님 사장은 저예요 하기에도 민망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본인이 잘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점은 시어머니는 그렇게 친구와 대화하며 즐겁게 웃다가 그 친구가 돌아가면 저에게 방금까지 웃으며 대화한 친구들을 욕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처녀는 어릴 때부터 편하질 않아. 진짜 자기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들어주기가 싫어. 아우 짜증나. 못생긴 게 예쁜 척은 얼마나 하는지 알아? 보고 있으면 웃겨 죽겠어. 시어머니는 저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카페에 와서 친구들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를 편하게 여기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도 그때는 신혼이라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남편과 저는 둘이 같이 살게 된 것이 너무 즐거워서 매일 야식을 먹었는데 그 야식이 문제였는지 저는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었는데 남편을 만나려고 대학 때 죽어라 살을 뺀 거였잖아요. 완전히 저는 대학 신입생 때로 몸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제하려고 해도 남편과 둘이 밤에 먹는 라면과 족발과 치킨은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억울했던 것은 남편은 원래 몸 자체가 살이 찌지 않는 몸이라 저만 뚱뚱해지고 남편은 그대로였다는 거죠. 제가 살이 찌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은근 살을 빼라고 요구하셨는데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따라 배가 고파 시어머니 음식도 맛있게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시는 편은 아니라 보통은 잘 안 먹는 편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본인은 배부르다고 밥을 남기길래 제가 아깝다며 남편의 밥그릇을 가져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을 가져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민망하기도 하고 진짜 아까워서 저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 밥 제가 먹을게요. 남기면 아깝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요. 이거 먹으면 너 더 살쪄. 관리 안 하니? 어째 볼 때마다 살이 찐 것 같아. 아유, 관리도 필요해. 남들이 보면 뭐라 한다. 시어머니는 특유의 고상한 말투로 저에게 저렇게 말했는데 순간 얼굴이 확 빨개지며 민망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놨는데 남편이 옆에서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냐고 하며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워낙 시어머니가 남들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하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시어머니가 또 친구를 데리고 카페로 왔습니다. 예전엔 저도 살갑게 다가갔는데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며 커피 2잔을 시키시더라고요. 직원을 시켜 가져다 주라고 하고 아무것도 서비스로 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친구를 금방 보내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저번에 미안했다. 이제 화 풀어. 사과하는 어른한테 밉게 말할 성격은 아니라 알겠다고 대답하고 화를 풀게 됐어요. 친정엄마는 늘 저에게 며느리가 먼저 다가가면 시어머니가 좋아할 거라고, 저에게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신경 쓰인다고,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많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식이 제 남편밖에 없고 또 본인 남편은 죽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했어요. 엄마 친구 중에 숙자 이모가 남편을 잃고 혼자 너무 외로워했다고 저에게 시어머니를 최대한 많이 챙기라고 하셨어요. 엄마처럼 가게를 나며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니 제가 이해하라고 하셨죠. 엄마 말을 듣고 나니까 또 짠해져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용돈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잘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저를 일부러 괴롭히거나 혹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저는 첫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하니까 입덧이 먹는 입덧으로 왔습니다. 유독 배가 불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글쎄 쌍둥이라는 거예요. 남편 집안에 쌍둥이가 있어서 설마 했는데 진짜로 쌍둥이를 가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둥이란 소리를 듣고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이미 손주도 많지만 딸의 아이는 처음이라고 출산을 기다리셨어요. 저는 토하는 입덧은 전혀 없었는데 먹는 것으로 입덧이와 몸무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괜찮다고 저에게 먹고 싶은 게 있냐 물어보고 한밤중에도 제가 먹고 싶어 하면 나가서 빵이나 과일을 구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았지만 남편이 따로 단속했던 건지 제 앞에선 말로 대놓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표정이나 눈빛을 숨기진 못했죠. 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태교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남편과 클래식 음악도 들으며 그렇게 임신기간이 지나고 출산을 하게 됐는데 무려 아들 쌍둥이였어요. 부모님은 우리 집안의 딸이 이렇게 귀하다고 저보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산후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갈비도 최상급으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갈비를 보내줬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밥을 굶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저에게 용돈을 많이 보내주셨고 덕분에 여유롭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라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집으로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엄마에게 받은 용돈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드렸고 시어머니는 돈을 받고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같이 봐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와서 아이를 봐주는 것보다 본인 친구들 욕을 더 많이 하셔서 곤란했어요. 아니 그 순자 걔는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고 6년째 자랑 중이야. 아유 그래봤자 그지면서 걔가 돈이 진짜 없거든. 명품도 가짜로 들고 다녀. 영이라는 애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어. 근데 그럴만하다? 걔가 성질이 너무 더러워. 어떤 남자가 그런 애를 감당하니? 걘 평생 혼자 살 팔자야. 아유 춘자는 그렇게 어릴 땐 예쁘더니 남자 복이 더럽게 없어. 집안이 잘 살면 뭐해. 그렇게 남자 복이 없어서. 차라리 그런 남편 만날 바엔 나처럼 그냥 남편 빨리 죽는 게 나아. 시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시어머니 친구들의 실명을 다 얘기하며 저에게 라디오처럼 아침부터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욕했어요. 저는 안 그래도 쌍둥이를 돌보느라 힘든데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는 신용만 하고 자기 친구들을 욕하니 나중에는 그냥 우리 집에 오지 말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시켜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으니 시어머니가 그만 오셔도 된다고 했더니
또 뭐에 감정이 상했는지 한동안 우리 부부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걱정돼서 남편에게 말하면 저러다 풀리니까 지금을 즐기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른이니까 먼저 연락했더니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춘자와 영희 아주머니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 밖을 나가게 했는데 다행히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땐 저에게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우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집 주변 백화점에 갔다가 시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에 방해되지 않게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교양 있게 말하던지 제가 준 돈으로 산 진주 목걸이를 걸고 호호 웃으며 친구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웃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춘자와 영희라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예, 춘자야. 영희가 아까 한 말 못 들었어? 시어머니는 특유의 상냥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매일 못년 저년하며 쌍욕을 하더니 앞에서는 세상 사람 좋은 척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만나면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니 일부러 돈을 많이 주고 연락을 피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모임이 끝나면 전화해서 친구들 욕을 했는데 아이를 보느라 바빴다고 연락을 피해도 매번 전화해서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남편과 두 아들에게 집중하며 친정에도 놀러가고 대학 동기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커서 어느새 3살이 되었고 저는 카페를 접게 됐습니다. 육아하며 카페 한다는 게 쉽지 않아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게 됐는데 제가 집에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주변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해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우리 집을 찾아와서 친구들 욕을 하고 제가 일부러 밖에 나가자고 하면 또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아마 남들 시선을 신경 쓰는 시어머니 특성상 제가 통통하고 못생겼으니 같이 나가기 싫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저를 데리고 친구들 모임에도 간 적이 있는데 확실히 신혼 때 살이 찌고 나서는 저를 데리고 어딜 가지를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반응도 상처고 저도 몸이 무거워서 다이어트 시도를 많이 했는데 확실히 어렸을 때 안 먹으며 뺐던 것처럼 다이어트가 쉽게 되지 않았어요. 육아가 일보다 힘든 거 아시죠? 아무리 먹지 않아야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힘든 육아를 끝내고 남편과 밤에 맥주와 안주를 먹는 것을 포기하긴 힘들었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은 두유를 먹으며 3kg를 빼고 다음 주에 바로 다시 폭식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 몸은 요요 현상으로 쉽게 빠지지도 않는 몸이 됐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편은 자기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을 볼 때마다 다이어트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건강이 중요한 거지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뭘 살을 빼냐고 하고 오빠들도 새언니들도 저에게 육아가 훨씬 중요한 거라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힘들지 않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보며 한숨을 쉬니 당연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남편이 왜 그러냐고 막아줘서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용돈을 많이 주니까 그건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은 아이들의 유치원 입학식이었어요. 입학은 아이들이 하는데 남편과 제가 더 긴장해서 종일 정신이 없어서 잠에 일찍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안 받아도 계속 울리고 아이들과 남편은 자고 있으니 후딱 받고 끝내야지 생각하고 베란다로 나가 혼자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춘자 얘 진짜 미친 것 같아. 아우, 거지 같은 년이 이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영희 그 년도 진짜 문제야. 저는 어떤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받았더니 역시나 시어머니의 친구들 욕이었어요. 듣기 좋은 소리라도 3번이 넘어가면 듣기 싫은데 시어머니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나중에 남편에게 들려주며 제발 시어머니를 말리라고 하려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제가 대꾸하지 않아도 혼자서 열심히 친구들을 욕하는 시어머니 전화를 녹음하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만 끊겠다고 하고 억지로 끊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확실히 유치원에 들어가니 어린이집과 조금 달라서 적응하느라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연락도 고의가 아니라 진짜 정신이 없어서 받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을 무시한다고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친정엄마에게 말하니 그래도 어른이니까 저보고 가서 풀라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이번엔 화가 제대로 난 건지 저를 무시하는 모습에 속으로 이번엔 좀 세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분을 풀어주고 일어서는데 저한테 나지막이 시어머니가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모임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집 근처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다기에 용돈을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저는 마침 아들 2명과 남편이 목욕탕을 간다고 나서서 집에 없어 심심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기분도 풀어주고 길을 살려주려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다소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기분 좋길 바랐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모이면 무조건 가는 한정식 집이 있어서 거기로 갔더니 역시나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고상하게 얘기하며 식사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먼저 계산하고 영수증을 들고 시어머니와 친구들을 찾아가서 인사했어요. 최대한 활짝 웃으며 친절하고 살가운 이미지로 보이려고 노력하며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계산은 제가 했고 카드도 맡겨놨으니 마음껏 드세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저를 보고 어머 너무 반갑다고 맞아주셨고 제가 계산했다고 하니 왜 그랬냐고 하시며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아니 시어머니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급하게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그냥 어머님 길을 살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습니다. 너같이 못생기고 뚱뚱한 며느리가 오면 내가 쪽팔리지. 내 생각은 한 거니? 아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용돈도 주고 길을 살려준다는 명목하에 남편과 선물도 몇 번이나 했는데 거기에 고마워하지는 않고 이렇게 저를 세워놓고 대놓고 무안을 주다니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들어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혼자 한정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적우적 걸어가자 시어머니는 얘 어디가 하며 쫓아왔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화 녹음을 틀었어요. 남편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했던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녹음에는 못년, 저년, 거지 같은 년 등 친구들의 욕을 포함해서 친구들의 부모님, 자식들, 남편의 욕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통화 녹음이 흘러나오는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열심히 제 손을 잡았지만 덩치가 큰 저를 어떻게 제압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너무 웃겨서 아직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녹음을 다 들은 시어머니의 친구가 냅다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던 친구도 통화 녹음에서 자기 욕이 나오니까 너 미쳤냐고 시어머니의 옷을 잡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종업원들이 와서 말리고 저에게 말리라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웃겨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께 어떻게 보여줄 방법도 없고 아줌마들이 그렇게 머리를 잡고 물컵과 그릇을 던지며 싸우는데 그렇게 남들 시선 의식하고 보이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시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제가 실실 웃으며 말리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못됐다고 밀치는데 타격도 없었습니다. 가게에 있던 손님의 신고로 같이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 소식을 듣고 온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각자 남편과 자식들이 와서 어머님들을 데려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셨는데 남편이 그만하지 않으면 다시는 엄마를 안 보겠다고 하니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에게 친구들을 욕하는 전화는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저도 그동안 당한 게 괘씸하긴 해도 그 광경이 너무 웃겨서 큰 웃음을 줬으니 그런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됐다고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뭐 저야 좋죠? 제가 이 얘기를 큰 새언니에게 했더니 언니가 미쳤다고 너무 웃기다 말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친구 욕하면 나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새언니는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엽기적인 시어머니의 남험담은 막을 내렸고 더 웃겼던 것은 시어머니의 험담 전화가 오지 않으니 남편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남들 시선을 너무 많이 챙기는 것을 심히 싫어해서 저한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와 명절이나 생일 때만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 쌍둥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더 못하기도 했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과 제보하기 전에 우리끼리 말했는데 말하다가도 둘이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렇게 욕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을지 꿈에도 몰랐을 테죠? 어찌됐든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 험담은 우리 하지 않기로 해요. 그렇게 남을 욕하고 다니면 다 본인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남편과 저도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말을 조심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